안녕하세요. 잡학사전 진행의 정혜윤입니다. 오늘은 빈주형 노하늘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익숙했던 일상이 소란스럽게 느껴지거나 빠르게 바뀌는 환경 때문에 마음이 조급해지는 날이 있습니다. 바쁘게 흘러가는 하루 속에서 내 자리를 제대로 지켜내려면 나에게 꼭 맞는 지식과 정보가 필요한데요. 오늘 잡학사전에서는 일상과 일터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알찬 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정신없는 일상 속에서 저희 방송 함께 보시면서 잠시 숨도 한번 고르시고요. 내일을 더 똑똑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줄 실용적인 지식들을 채워가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요 뉴스 요약해드리는 잡뉴스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성평등가족부가 여성 고용 개선 노력이 미흡한 사업장 37곳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공표 대상 37곳 중 81%인 30곳이 상시근로자 1,000명 미만 사업장이었고 1,000명 이상 사업장은 7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업종별로는 사업 지원 서비스업이 11곳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육상과 수상 운송 관련업이 5곳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해당 사업장들은 동종업계보다 여성 고용 비율이 3년 연속으로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한 곳으로 관부 게재와 함께 가족 친화 인증 취소 및 2년간 신청 제한, 조달청 우수 물품 심사 감점 등 행정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기업과 공공기관의 성별 고용 및 임금 현황을 공개하는 고용평등 공시제 도입도 차질 없이 준비할 방침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1조 원 규모의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 인구 감소 지역의 고용률을 0.61%포인트 높였지만 청년들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기금 지원 이후 전체 고용률은 소폭 상승했으나 상용직 고용률은 1.22%포인트 감소한 반면 임시, 일용직과 자영업 고용률이 증가했습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고령층의 고용률이 상승한 반면 15세에서 34세 사이 청년층의 고용 유발 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인구 측면에서는 외부 인구의 신규 유입보다 기존 거주민의 전출을 12.4%가량 줄이는 이탈 방지 완충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단기 유입 경쟁을 넘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양질의 상용직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중장기 재정 지원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영웅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요 국책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 동향 점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올해 상반기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하반기 고용 여건을 전망하며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한 고용 안전망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 등 국책연구원 전문가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형 카나리아 대시보드의 구체적인 구동 방안과 실현 가능성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인공지능 확산이 직무와 연령별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고용 충격을 감지했을 때 경보를 발령하는 체계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회의 논의 내용을 하반기 고용정책 세부 실행 계획에 반영하고 기술 진보 과정에서 청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 수단과 전달 체계를 신속히 총동원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잡뉴스 헤드라인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실제 직업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직업을 직접 만나보고 그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현장 속으로 시간입니다. 오늘은 빈주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몇 년 전부터 반려동물 DNA 검사를 통해 우리 강아지 안에 어떤 견종의 유전자가 담겨 있는지 알아보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견종이 확인되기도 하고 보호자에게는 반려동물을 조금 더 알아가는 특별한 경험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요즘은 반려동물 DNA 검사가 견종을 확인하는 데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유전질환의 위험은 물론 비만 가능성과 운동 성향까지 분석하며 건강관리에도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반려동물의 유전 정보를 분석해 건강관리 방향까지 제시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오늘 현장 속으로 해서 만나볼 직업은
동물 유전학과 생명정보학을 바탕으로 반려동물의 DNA를 분석하는 전문가입니다. 반려동물 DNA 분석 전문가는 반려동물의 유전 정보를 분석합니다. 그리고 해석을 통해 건강관리와 질병 예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요. 보호자가 면봉으로 입안에 세포를 채취해 보내면 검사실에서는 DNA를 추출한 뒤 수만 개의 유전 정보를 분석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명확히 하나의 견종처럼 보이는 강아지일지라도 화면처럼 여러 견종의 DNA가 섞여 있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단순히 어떤 견종이 섞였는지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려견이 어떤 유전적 특징을 가졌는지 살펴보고 주의가 필요한 건강 문제도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견종마다 유전적으로 취약한 질환과 신체적 특징이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포메라니안은 슬개골 탈구나 기관 허탈이 비교적 자주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페키니즈는 안과 질환이나 호흡기 질환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DNA 분석 전문가는 이러한 유전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어떤 질환을 미리 관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생활 습관이 필요한지 보호자와 수의사가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합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면 본격적으로 반려동물 DNA 분석 전문가의 역할이 시작됩니다. 유전자 데이터에는 수많은 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슬개골 탈구 위험이 높게 나타났다면 체중 관리와 무리한 자세를 줄이는 생활 습관을 권장하고 안과 질환 위험이 확인되면 정기적인 검진을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또 운동 성향과 체질을 분석해 적절한 운동량과 식단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DNA 분석 전문가는 단순히 검사 결과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유전자 정보를 실제 건강 관리까지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러한 서비스가 이미 하나의 전문 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반려동물 DNA 분석 기업인 엠바크는 270여 종 이상의 유전 질환과 품종 정보를 분석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유전학 전문가와 수의사들이 함께 검사 결과를 해석하고 보호자에게 맞춤형 건강 관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기업인 위즈덤 패널 역시 품종 분석뿐 아니라 질병 위험과 약물 민감성 등을 분석하며 예방 중심의 반려동물 헬스케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강아지가 어떤 견종일까를 알아보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질병을 예측하고 예방하는 정밀 헬스케어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관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바이오 기업과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관련 기술 개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DNA 분석가가 되기 위해서는 생명과학과 유전학, 분자생물학에 대한 이해가 기본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유전자 데이터를 분석하는 생물정보학과 데이터 분석 능력, 그리고 수의학에 대한 이해를 함께 갖춘다면 더욱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데요. 현재는 생명과학이나 동물생명공학, 수의학 등을 전공한 뒤 바이오 기업이나 연구기관, 반려동물 DNA 검사기관 등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려동물 헬스케어 시장이 성장하면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도 확대되고 있어 관련 전문 인력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반려동물의 건강을 질병이 생긴 뒤 치료하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유전 정보를 바탕으로 질병을 예측하고 미리 관리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돌보는 시대, 이제 건강관리도 획일적인 방식이 아닌 개체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관리로 변화하고 있는데요. 유전 정보를 바탕으로 반려동물에게 꼭 맞는 건강관리의 방향을 제시하는 전문가들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현장 속으로였습니다. 네, 반려동물 DNA 분석 전문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소중한 반려동물이 더 오래 또 건강하게 곁에 머물 수 있도록 데이터로 미래의 건강을 미리 지켜나가려는 노력이 더욱 유의미한 결실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금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취업 정보를 전해드리는 오늘의 잡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노하늘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요즘 하반기 채용 시즌이 다가오면서 취업 준비에 속도를 내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금융권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채용 정보와 직무 정보를 한자리에서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는 채용 박람회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도움됩니다. 오늘은 8월에 열리는 2016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의 참가 방법 그리고 주요 프로그램까지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6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는 오는 8월 19일부터 20일까지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에서 열립니다. 이번 박람회는 은행과 보험, 증권, 카드사, 저축은행 등 총 82개의 금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데요. 금융권 취업에 관심 있는 구직자라면 여러 금융기관의 채용 정보와 직무 특성을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현장 면접과 모의 면접, 채용 상담과 그리고 현직자 코칭 챗, 금융 컨퍼런스 등 다양한 행사도 마련돼 있어 단순한 정보 확인을 넘어 실질적인 취업에 도움되는 정보를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박람회 참가를 원한다면 사전 등록을 미리 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내에 따르면 신청은 8월 초부터 진행되는데요. 먼저 박람회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 후 로그인하고 홈페이지 상단의 사전 입장 등록 메뉴를 클릭합니다. 이후 신청자 정보를 입력하면 입장용 QR코드가 생성되고 이를 카카오 알림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사 당일에는 현장 입구 키오스크에서 QR코드를 스캔한 뒤 참가자 팔찌를 수령하고 입장하게 되는데요. 미리 등록해두면 현장에서 더욱 수월하게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취업 준비에 도움되는 주요 프로그램도 함께 준비됩니다. 먼저 금융권 직무백서는 금융기관 정보와 직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금융권 안에서도 어떤 분야가 나와 잘 맞는지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취업준비 올인원 클래스는 단계별 취업 준비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자기소개서나 면접 준비처럼 준비에 필요한 과정을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원스톱 AI 솔루션은 AI 기반 취업 지원 서비스로 보다 효율적인 취업 준비를 돕는 기능을 제공하고요. 마지막으로 소통 커뮤니티는 취업 정보 공유와 소통을 위한 공간으로 관심 분야의 정보들을 꾸준히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채용 박람회는 단순히 부스를 둘러보는 행사에 그치지 않습니다.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과 직무 정보를 확인하고 내가 어떤 준비를 더 해야 할지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요. 특히 이번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는 채용 상담과 현장 프로그램뿐 아니라 직무백서와 취업 클래스처럼 사전 준비에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마련돼 있습니다. 금융권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관심 기관과 직무를 먼저 살펴보고 하반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취업 준비의 방향을 잡고 싶다면 이번 박람회가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잡정보였습니다. 네, 하반기 채용을 앞두고 마음만 앞서거나 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끼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전해드린 박람회 일정과 사전 활용법들이 막연했던 금융권 취업 준비의 방향을 잡는 실질적인 길잡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아직 잘 알지 못하는 다양한 직업들이 존재하는데요. 새롭게 떠오르는 직업과 앞으로 주목해야 할 미래 직종을 살펴보는 시간, 직업의 세계 이혜린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생소한 직업과 미래 유망 직종을 소개하는 시간, 직업의 세계입니다. 사람처럼 나무도 병에 걸린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셨나요? 잎이 마르고 줄기에 상처가 생기거나 뿌리가 약해진 나무도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때 나무의 상태를 살피고 원인을 찾아 치료 방법을 처방하는 사람이 바로 나무의사입니다. 말하지 못하는 나무를 진단하는 전문가, 오늘은 나무의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무의사는 병해충과 토양 문제, 대기오염과 기상 피해 등으로 약해진 나무를 진단하고 회복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수목진료 전문가입니다. 단순히 가지를 자르거나 약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잎과 줄기, 뿌리 상태와 주변 환경을 종합적으로 살펴 피해 원인을 파악하는데요. 아파트와 학교, 공원, 가로수처럼 생활 공간의 나무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업무는 예찰과 진단, 처방과 평가의 4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잎과 줄기, 가지와 뿌리를 확인하고 토양과 수분, 햇빛 환경을 관찰합니다. 이후 병해충 때문인지 가뭄과 한파 또는 공사로 인한 손상인지 원인을 분석합니다. 진단 결과에 따라 가지치기와 토양 개량, 영양 공급, 약제 사용 등을 처방하는데요. 나무의사가 진단과 처방을 담당한다면 수목치료 기술자는 처방에 따라 실제 예방과 치료 작업을 진행합니다. 치료 뒤에는 회복 상태를 살피고 재발 방지 방법도 제안합니다.
최근 나무의사가 주목받는 이유는 기후 변화와 도시 안전 문제가 맞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폭염과 가뭄, 한파 같은 이상기상이 잦아지고 새로운 병해충까지 확산하면서 나무가 약해지는 원인도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공원과 학교, 아파트 단지에 병든 나무를 방치하면 가지가 떨어지거나 나무가 쓰러져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없이 약제를 사용하면 나무와 주변 환경에 오히려 해를 줄 수 있어 전문가의 처방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 나무의사 국가 자격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나무의사가 되려면 관련 학력이나 자격, 실무 경력 등 응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후 산림청 지정 양성기관에서 15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하고요. 1차 선택형 필기시험과 2차 서술형 필기, 실기시험에 합격해야 하는데요. 교육과정에서는 수목 생리와 토양, 병리, 해충, 농약과 관련 법규를 배우게 됩니다. 자격 취득 후에는 나무병원과 조경산림 관련 업체, 수목관리기관에서 일하거나 요건을 갖춰 나무병원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수입은 근무기관과 경력, 사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나무의사에게는 식물과 토양, 병해충에 대한 지식과 함께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는 관찰력과 분석력이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하는 만큼 책임감과 안전의식도 중요합니다. 말하지 못하는 나무의 상태를 읽고 정확한 진단으로 도시의 녹색 환경과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 사람과 나무가 함께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돕는 사람들, 오늘은 나무의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직업의 세계였습니다. 네, 이런 기후 변화 속에서 사람과 나무가 더 오랫동안 건강하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수목 진료 전문가들의 정성 어린 처방이 더욱더 많은 곳에 닿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일터의 상황과 변화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잡토크 시간입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은 사회 전체가 함께 짊어져야 할 소중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육아휴직을 떠나는 마음도 또 남아서 그 공백을 채워야 하는 동료들의 마음도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이러한 현장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나누어 맡은 동료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업무 분담 지원금 제도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주영 아나운서, 그동안 현장에서 남겨진 동료들이 느꼈던 솔직한 고충이 혹시 어땠나요? 네, 동료의 육아휴직을 진심으로 응원하면서도 막상 그 일을 내가 나눠받아야 했을 때 솔직히 막막한 마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대체 인력이 없으면 내 업무량은 배로 늘어나고 야근이 길어지다 보면 마음의 여유 역시 없어지게 되는데요. 미안해하며 떠나는 동료에게 섭섭한 마음을 내색할 수도 없어서 속으로 감내하는 직장인들이 많았습니다. 호의로 견디기엔 남겨진 이들의 피로감이 큰 게 현실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축하하는 마음 뒤에 또 실질적인 노고를 헤아려주는 장치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늘 아나운서, 이번 정부의 이 정책 마련이 이러한 현장의 균열을 메꿔주는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분담한 직원에게 회사가 수당을 주면 정부가 지원금을 보전해주는 방식입니다. 동료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금전적인 보상으로 가치를 인정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데요. 다만 현장에서는 금전적 보상도 좋지만 업무량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문제 자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체 인력 채용 지원과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지금 높습니다. 돈이라는 보상만으로 이 모든 부담이 완벽하게 사라지기는 어렵다라는 이야기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지원금 제도가 일터에 건강하게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할까요? 주영 아나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업무 재배치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누구 한 사람에게만 부담이 쏠리지 않도록 조직 차원에서 업무를 공정하게 나누고 지원금이 실제 일을 맡은 직원에게 고스란히 전달되도록 투명하게 운영돼야 하는데요. 남겨진 동료의 수고를 회사가 공식적으로 감사하게 여길 때 미안한 마음도 덜어낼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기업의 문화적 전환도 시급한데요. 지원금을 받으니 일을 더 해도 된다는 식의 접근은 경계해야 합니다. 정부의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 대체 인력을 구하는 노력을 최우선으로 하되 공백을 메우는 동료들에게는 실질적인 보상과 함께 휴식 시간을 보장해주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육아휴직이라는 것이 개인의 특혜가 아니고 또 동료의 업무 분담 역시 당연한 희생이 아닙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도 또 그 공백을 메우는 일도 모두 우리 일터가 함께 지켜내야 할 소중한 노동이 될 텐데요. 정부의 정책이 남겨진 이들의 따뜻한 마음을 소모시키지 않고 또 서로를 다정하게 응원하는 일터를 만드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잡토크는 여기서 마칩니다. 이렇게 빠르게 사회가 변화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묵묵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범하지만 특별한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 자빈 스토리를 박재민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삶과 직업을 통해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시간, 자빈 스토리입니다. 여러분은 좋은 감독이랑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흥행을 잘 만드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화려한 연출을 만드는 사람일까요? 그런데 한국 영화를 넘어 세계 영화인들이 가장 함께 작업하고 싶어하는 감독이 있습니다. 그는 남들과 다른 시선으로 이야기를 만들었고 자신만의 스타일로 세계를 사로잡았는데요. 오늘 소개할 인물은 한국 영화의 위상을 세계에 알린 감독, 바로 박찬욱입니다. 박찬욱 감독은 1963년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대학교에서 철학을 전공한 그는 영화평론 활동을 시작으로 영화계에 첫 발을 내디뎠는데요. 데뷔 초에는 흥행에 실패하며 긴 무명 시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2003년 영화 올드보이로 칸 국제영화제 심사위원 대상을 받으며 세계적인 감독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이후 박쥐, 아가씨, 헤어질 결심까지 칸 영화제에서 꾸준히 수상하며 한국을 대표하는 거장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하지만 박찬욱 감독을 특별하게 만든 것은 화려한 수상 경력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늘 남들과 같은 영화보다 자신만의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복수와 인간의 욕망, 죄책감과 사랑처럼 쉽지 않은 주제를 섬세한 연출과 강렬한 영상미로 표현하며 박찬욱만의 독창적인 영화 세계를 완성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 영화도 세계 시장에서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는데요. 박찬욱 감독은 배우들에게도 정답을 알려주기보다 함께 고민하는 감독으로 유명합니다. 촬영 전 배우들과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며 캐릭터를 함께 만들고 작은 장면 하나도 끝까지 고민하며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좋은 영화는 좋은 질문에서 시작된다. 끊임없이 질문하고 평범한 장면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그만의 연출 방식이었습니다. 박찬욱 감독은 영화를 잘 만드는 감독을 넘어 한국 영화의 가능성을 세계에 증명한 사람인데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자신만의 색깔을 끝까지 지켜냈기에 오늘의 박찬욱 감독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은 남들과 비슷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박찬욱 감독은 다르다는 것이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요. 누군가의 시선을 따라가기보다 자신만의 시선을 끝까지 믿는 것, 그것이 세계가 주목하는 작품을 만드는 시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자빈 스토리였습니다. 네, 남들과 다른 시선과 또 깊은 고민으로 자신만의 영화 세계를 구축해 이 한국 영화를 무대를 세계로 넓힌 박찬욱 감독의 이야기였습니다. 남을 따라가기보다는 나만의 색깔과 또 시선을 끝까지 믿고 지켜가는 일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시간은 경제로 보는 일터입니다. 경제의 변화는 곧 일의 방식과 일자리의 모습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경제 흐름을 통해 산업과 일터의 변화를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경제 흐름을 통해 우리 일터를 들여다보는 시간, 경제로 보는 일터입니다. 최근 인공지능은 화면 속에서 답을 해주는 것을 넘어 실제로 움직이며 일하는 단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사람처럼 보고 판단하고 직접 물건을 옮기거나 작업을 수행하는 이른바 피지컬 AI, 즉 실물 인공지능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요. 제조업과 물류, 서비스업까지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며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피지컬 AI의 확산이 산업과 우리의 일자리에 어떤 변화를 만들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피지컬 AI가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인공지능 기술이 실제 산업 현장으로 빠르게 변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성형 AI가 정보를 분석하고 답변을 만드는 역할이었다면 피지컬 AI는 카메라와 센서 등을 통해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스스로 판단해 행동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여기에 고령화와 인력 부족 문제가 맞물리면서 반복적이거나 위험한 작업을 대신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AI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넘어 현실 공간에서 함께 일하는 기술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피지컬 AI 시장이 성장하면서 관련 산업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제조 공정에서는 생산을 돕는 협동 로봇이 늘어나고 있고, 물류센터에서는 상품을 분류하고 운반하는 자율 로봇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서비스업에서도 서빙 로봇이나 청소 로봇, 순찰 로봇처럼 사람과 함께 일하는 다양한 AI 기반 제품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AI와 로봇 기술이 결합하면서 기존 자동화 산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지컬 AI 산업이 성장하면서 새로운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도 커지고 있습니다. 로봇 제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개발자와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엔지니어는 물론 로봇을 유지 관리하는 기술자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또 산업 현장에 AI 시스템을 도입하고 운영을 지원하는 AI 컨설턴트와 로봇 안전 전문가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람을 완전히 대체하기보다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피지컬 AI가 모든 일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거나 사람과의 섬세한 소통이 필요한 업무는 여전히 사람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또 AI와 로봇이 확산될수록 안전기준 마련과 책임 범위, 개인정보 보호 같은 새로운 과제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결국 피지컬 AI는 사람을 대신하기보다 사람과 함께 일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이제 화면 속 프로그램을 넘어 현실에서 함께 일하는 기술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피지컬 AI의 확산은 산업 현장의 생산 방식을 바꾸는 것은 물론 로봇과 AI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로 확장되고 있는 건데요. 앞으로 사람과 AI가 함께 일하는 시대가 우리의 일터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한번 주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를 보는 일터였습니다. 네, 화면 속에서 머물던 인공지능이 현장에서 사람과 함께 손발을 맞추며 일하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사람을 대체하기보다 협력하면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피지컬 AI의 흐름 속에서 변화하는 우리 일터의 미래를 미리 가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로 보는 일터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통계와 데이터를 통해 우리 노동시장의 변화와 현실을 짚어보는 데이터로 본 일터 잡 이슈 시간입니다. 주영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데이터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네, 오늘은 30대 여성 고용 변화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여성 고용은 오랫동안 M자형 고용 곡선이라는 특징을 보여왔습니다. 결혼과 출산, 육아가 집중되는 30대에 고용률이 크게 떨어졌다가 이후 다시 높아지는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흐름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일 가정 양립 정책과 기업의 근무 환경 개선, 여기에 결혼과 출산 시기가 늦어지고 비혼 여성이 늘어나면서 3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고 있는 건데요. 오늘은 그 변화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예전에는 이 출산과 육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는데 실제로 경력 단절이 줄어들고 있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30대 여성 취업자는 지난해보다 6만 7천 명 증가했습니다. 또 30에서 34세 여성 고용률은 2000년 49.9%에서 지난해 69.7%까지 늘었고 35세에서 39세는 54%에서 58.6%로 상승했습니다. 특히 한국고용정보원 분석에서는 30대 미혼 여성의 고용률은 80.2%에서 82.6%로 소폭 상승한 반면 기혼 여성은 50.1%에서 66.3%까지 크게 높아졌습니다. 즉 결혼을 늦게 하는 영향뿐 아니라 결혼한 이후에도 일을 계속하는 여성이 늘어났다는 점이 이번 변화의 특징입니다. 네, 그럼 30대 여성 고용률이 늘어난 데에는 기업들의 근무 문화 변화도 영향을 준 것 같네요. 맞습니다. 다만 이러한 변화를 제도 개선만의 성과로 보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인구 구조 변화와 근무 환경 개선이 함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제 같은 유연근무가 확산됐고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확대됐습니다.
지난해 일가정 양립제도 이용자는 처음으로 34만 명을 넘어섰고 남성 육아휴직 이용자도 전년보다 60%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 여성 취업이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과 보건, 복지 서비스업 등으로 확대되면서 고용 구조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성의 고용률이 높아졌다라고 해서 경력 단절의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여성 취업은 늘었지만 비교적 임금이 낮은 업종에 여성 고용이 집중되는 영향이 있고 관리직으로 갈수록 여성 비중은 여전히 낮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돌봄 부담 역시 여전히 여성에게 집중되는 경우가 많아 승진이나 장기적인 경력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취업자 수를 늘리는 것보다 출산과 육아 이후에도 경력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결국 중요한 건 그 여성 고용률 자체보다 누구나 경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노동 환경을 만드는 거겠네요. 네, 30대 여성 고용 증가는 우리 노동시장이 변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앞으로는 돌봄 부담을 사회가 함께 나누고 유연한 근무 환경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여성들이 관리직과 핵심 직무에서도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노동시장의 경쟁력은 더 많은 사람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경력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달려 있다고 봅니다. 네, 이 30대 여성 고용의 변화는 단순한 취업자 증가를 넘어서 또 노동시장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될 텐데요. 앞으로는 이러한 변화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또 지속 가능한 경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하늘 아나운서, 다음은 어떤 데이터를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폭염 속 일터 안전 문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처럼 한낮 기온이 크게 오르는 시기에는 출퇴근길만으로도 더위가 체감되는데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폭염은 단순히 덥고 찝찝한 날씨가 아니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일터의 위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통해 확인된 온열질환자는 4,460명, 추정 사망자는 29명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이 숫자가 크네요. 더위가 실제 건강 피해로 많이 이어지고 있다는 뜻이군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일터와 관련된 수치도 눈에 띄는데요. 지난해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는 실외 작업장이었습니다. 실외 작업장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1,431명으로 전체의 약 3분의 1을 차지했는데요. 건설 현장이나 도로, 물류, 택배, 농어업처럼 햇볕과 높은 체감 온도에 오래 노출되는 일터일수록 이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폭염이 단순한 날씨 문제가 아니라 노동 환경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더위는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탈진이나 어지럼증을 일으켜 작업 중 사고 위험까지 높일 수 있는데요. 특히 온열 질환은 처음에는 두통이나 피로감처럼 가볍게 시작될 수 있지만 심한 경우 열사병처럼 응급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일터에서는 조금만 더 버티자가 아니라 작업 방식 자체를 조금은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이 그늘로 가고 또 물만 마시는 것이 이게 해결 방법이 아니라 현장에서 시스템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 문제인 거군요. 네, 맞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폭염 작업 때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이면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하도록 하는 보건 조치를 법제화했습니다. 또 체감 온도가 38도 이상일 때는 긴급조치 작업을 제외하고 5개 작업 중지가 지켜지도록 현장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같은 33도라도 습도와 햇볕, 바람과 작업복처럼 작업 강도에 따라 노동자가 느끼는 위험은 훨씬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폭염 대응의 기본이 물, 그늘, 휴식이라던데 이 조건이 가장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폭염 속 일터의 안전의 핵심은 충분히 물을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쉬고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무리한 작업을 줄이는 겁니다. 특히 새로 일을 시작한 사람이나 고령 노동자, 기저질환이 있는 노동자는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데요. 지난해 온열 질환자 4,460명, 그리고 실외 작업자 발생 1,431명이라는 숫자는 폭염이 실제 일터의 안전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위 속에서 누군가는 건설 현장과 물류센터, 거리와 공장에서 우리 사회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일터가 안전해야 일하는 사람의 하루도 안전합니다.
네, 이렇게 일터에서 발생하는 온열 질환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폭염을 버티는 것이 아니라 폭염에 대비하는 일터가 필요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로 모은 일터였습니다. 취업을 준비할 때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기업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특징과 산업 트렌드를 살펴보는 시간, 기업사전 기업을 알고 잡자, 김아림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기업을 쉽고 재밌게 알아보는 시간, 기업사전 시간입니다. 콘서트나 뮤지컬, 스포츠 경기 티켓을 예매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인터파크 티켓입니다. 매표소 앞에서 길게 줄을 서던 시대를 지나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로 원하는 좌석까지 직접 선택하는 시대가 됐는데요. 오랫동안 국내 공연 예매 시장을 이끌어온 인터파크 티켓이 최근 여행과 여가를 아우르는 플랫폼으로 변화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인터파크 티켓을 운영하는 기업, 놀 유니버스를 알아보겠습니다. 인터파크 티켓의 시작은 1998년 문을 연 인터넷 예약 서비스 티켓파크입니다. 공연 정보를 온라인에서 확인하고 원하는 좌석을 직접 고를 수 있는 새로운 예매 방식을 선보이며 당시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후 공연과 전시, 스포츠 경기까지 영역을 넓혀 국내 대표 티켓 예매 플랫폼으로 성장했습니다. 2024년에는 야놀자 플랫폼과 인터파크 트리플이 합쳐지며 놀 유니버스가 새롭게 출범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티켓 판매는 단순히 예매 페이지를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기획사가 공연 일정과 좌석, 가격을 정하면 이를 시스템에 반영하고 예매가 시작된 후에는 좌석과 결제 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여기에 취소와 환불, 발권, 관객 명단 관리, 공연 후 정산까지 이어지는데요. 놀 유니버스는 공연 기획사와 관객 사이에서 이 모든 과정을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놀 유니버스는 어디서 수익을 얻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수익원은 티켓 구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매 수수료입니다. 또 공연 기획사를 대신해 상품 등록과 결제, 발권, 정산 등의 운영 업무를 지원하며 수수료를 받습니다. 여기에 광고와 프로모션, 단체 판매 등 다양한 사업이 더해지는데요. 결국 더 많은 공연과 더 많은 관객을 연결할수록 거래가 늘고 수익도 함께 커지는 규모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콘텐츠인데요. 티켓 플랫폼의 경쟁력은 결국 얼마나 좋은 콘텐츠를 확보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특히 인기 가수의 콘서트나 화제의 뮤지컬을 한 곳에서만 파는 단독 예매는 이용자를 끌어들이는 핵심 경쟁력인데요. 놀 유니버스는 공연 순위와 할인 정보, 오픈 예정 작품 등을 함께 제공하며 이용자가 새로운 공연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단순히 티켓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 문화 소비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역할을 넓혀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바로 매크로와 암표 문제입니다. 자동화 프로그램으로 티켓을 대량 구매한 뒤 웃돈을 붙여 되파는 사례가 이어지며 실제 관객이 정가의 표를 구하기 어려운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예매처들은 본인 인증, 또 모바일 티켓, 현장 신분 확인, 부정 예매 모니터링 등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공정한 예매 환경을 만드는 일이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네, 인터파크 티켓은 현재 놀티켓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오는 2026년 9월에는 놀티켓과 놀인터파크 투어를 놀 브랜드로 통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공연 티켓을 예매한 뒤 숙소와 교통편까지 한 번에 예약할 수 있는 여행 여가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구성인데요. 온라인 공연 예매를 이끌어온 인터파크 티켓, 이제는 티켓 판매를 넘어 사람들의 여가 경험 전반을 연결하는 기업으로 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놀 유니버스가 종합 여행, 여가 플랫폼으로 어떤 성장을 보여줄지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인터파크 티켓과 함께한 기업사전이었습니다. 네, 국내 최초로 온라인 예매 시대를 열었던 인터파크 티켓이 이제는 공연을 넘어서 여행과 여가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 플랫폼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예매 환경 속에서 사람들의 일상에 더 즐겁고 또 편리한 여가 경험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으로 성장해 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번 시간은 전국의 맛집과 축제 그리고 핫플레이스를 전해드리는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현지수 아나운서와 함께 떠나보시죠. 전국의 축제와 플레이스를 정리해드리는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긴 장마가 끝나고 눈부시게 파란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묵은 공기가 싹 가시니 마음까지 환해지는 요즘인데요. 이런 날은 따스한 햇살을 따라 무작정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아름다운 한강을 품고 깊은 풍류와 역사를 간직한 곳, 오늘 저희가 찾아갈 곳은 경기도 남양주입니다. 혹시 남양주 이름의 뜻을 알고 계신가요? 본래 버드나무가 많은 고을이라는 옛지명 양주의 남쪽이라는 데서 유래했는데요. 이름처럼 예부터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빼어난 강변 풍경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렇게 물길이 아름다운 곳에 왔다면 시원한 강바람 맞으면서 드라이브 해주는 게 제맛이겠죠? 장마가 끝난 직후라 강물도 한껏 풍성해지고 쨍한 햇살이 수면 위로 반짝여 달리시는 내내 가슴속까지 뻥 뚫리는 청량감을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청량한 강바람과 맛있는 먹거리가 기다린 남양주로 지금 한번 떠나볼까요? 드라이브를 즐기다 잠시 차를 세우고 둘러볼 남양주의 대표적인 역사 문화 명소가 있습니다. 바로 조안면에 위치한 정약용 유적지와 실학박물관입니다. 조선 후기 위대한 사상가 다산 정약용 선생이 태어나고 눈을 감은 생가 여유당과 모역이 보존되어 있는 문화유적지인데요. 빗물을 먹으며 유난히 더 싱그러워진 초록빛 정원과 고즈넉한 한옥 건물이 쨍한 여름 하늘과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을 자랑합니다. 바로 옆 실학박물관에서 알찬 전시도 관람하고 인근 강변 산책로를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장마철에 찌푸렸던 기분이 말끔히 씻겨나갈 겁니다. 이렇게 멋진 풍경 즐겼다면 이제 여름철 잃어버렸던 입맛을 단번에 찾아줄 식사를 하러 가볼까요? 오늘 남양주의 별미는 산들소리 수목원 입구 근처 별내동 초록숲속에 자리 잡은 쌈밥집 목향원입니다. 이곳은 초가집 모양의 운치 있는 외관과 예쁘게 꾸며진 정원이 인상적인 곳인데요. 은은한 숯불 향이 코끝을 자극하는 석쇠 불고기와 삼색밥, 그리고 싱싱한 유기농 쌈채소가 한 상 가득 차려집니다. 쨍쨍한 여름날 초록빛 나무들로 둘러싸인 고즈넉한 공간에서 건강하고 향긋한 쌈밥 한 입 가득 싸서 드시면 맛은 물론이고 절로 힐링이 되는 기분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든든하게 식사를 마친 뒤에는 탁 트인 전망을 자랑하는 북한 강변 카페에서 잠시 쉬어가야겠죠. 북한강로를 따라 이동하면 통창으로 강물이 한눈에 들어오는 근사한 대형뷰 카페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에어컨 바람 선선한 실내 통창 앞자리에 앉아 시원한 커피 한 잔 들고 햇살에 반짝이는 강물을 바라보는 이른바 물멍타임. 장마 뒤 찾아온 화창한 날씨 덕분에 강물은 더 푸르고 파란 하늘과 뭉게구름이 수면에 반사되는 모습은 바라보기만 해도 시원해집니다. 비가 그치고 찾아온 반가운 햇살처럼 여러분의 오늘 하루도 쨍하고 맑게 빛나길 바랍니다. 답답한 도심을 벗어나 시원한 강바람과 역사, 그리고 맛있는 음식이 기다리는 남양주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어디 갈까였습니다. 네, 덥고 우울했던 기분을 가볍게 털어내고 또 맛있는 음식과 푸른 강물을 바라보며 온전하게 쉬어가는 주말을 계획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디 갈까였습니다. 이어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는 알쓸정 시간입니다. 허찬미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 알쓸정 시간입니다. 여행지에서 혹은 기념일을 기념하고 싶을 때 스마트폰으로 영상 남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막상 집에 돌아와서 찍은 결과물을 보면 화면이 덜덜 떨리거나 왠지 모르게 촌스러워 보여서 실망한 적 있으실 겁니다. 비싼 카메라나 장비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 폰에 숨겨진 기능을 활용해 일상을 영화처럼 기록하는 비싼 카메라 부럽지 않은 스마트폰 촬영의 기술 지금 바로 전해드립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카메라 설정에서 격자선을 켜는 겁니다.
초보자들이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가 수평과 수직을 맞추지 않는 건데요. 화면이 미세하게 기울어져 있으면 영상을 보는 내내 불안정하고 어설픈 느낌이 듭니다. 화면에 3분할 격자선을 띄워두고 배경의 지평선이나 건물의 기둥을 이 선에 맞춰서 찍는 연습만 하셔도 영상의 안정감이 몰라보게 달라질 겁니다. 두 번째는 아주 기본적이지만 90%가 놓치는 비법, 바로 렌즈 닫기입니다. 스마트폰을 항상 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렌즈에 지문이나 유분기가 묻기 쉽습니다. 이 상태로 촬영을 하면 화면이 뿌옇게 번지거나 조명이 퍼져 보이게 되죠. 촬영 버튼을 누르기 전 옷소매나 안경 닦기로 렌즈를 한번 쓱 닦아주는 것. 단 1초의 습관이 영상의 선명도를 좌우하는 중요한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내 폰을 수동 카메라처럼 만들어주는 초점과 노출 고정 기능입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는 알아서 밝기를 조절하기 때문에 영상을 찍는 도중 화면이 갑자기 어두워졌다가 밝아지는 등 널뛰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찍고자 하는 피사체를 화면에서 2에서 3초간 꾹 눌러보세요. AE, AF 잠금이라는 문구가 뜨면 카메라가 이리저리 움직여도 초점과 밝기가 흔들림 없이 일정하게 유지돼서 훨씬 고급스러운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흔들림을 잡는 인간 짐벌, 팔꿈치 밀착 기술입니다. 걸어가면서 영상을 찍을 때 팔을 쭉 뻗고 찍으면 화면이 지진난 것처럼 흔들리게 되는데요. 비싼 흔들림 방지 장비인 짐벌이 없다면 내 몸을 활용하면 됩니다. 스마트폰을 쥔 양손의 팔꿈치를 옆구리에 단단히 붙이고 발 뒤꿈치부터 사뿐사뿐 걷는 이른바 닌자 걸음을 이용해 보세요. 숨을 살짝 참고 천천히 움직이면 마치 드론이나 장비를 쓴 것처럼 부드러운 움직임이 완성됩니다. 마지막으로 편집의 퀄리티를 높여주는 다양한 화각 섞어 찍기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거리에서 똑같은 크기로만 영상을 찍으면 금방 지루해집니다. 전체 풍경을 보여주는 넓은 샷, 인물이나 대상의 상반신을 보여주는 중간 샷, 그리고 표정이나 작은 소품을 꽉 차게 보여주는 클로즈업 샷을 골고루 찍어주세요. 나중에 이 세 가지 샷을 이어 붙이기만 해도 마치 방송국의 다큐멘터리나 브이로그처럼 입체적이고 몰입감 넘치는 영상이 탄생할 겁니다. 오늘은 일상을 더 아름답게 기록하는 스마트폰 촬영 꿀팁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좋은 영상은 얼마나 비싸고 최신형인 카메라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얼마나 담겨 있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합니다. 기억하고 싶은 소중한 순간이 찾아왔을 때 오늘 알려드린 간단한 기술들에 여러분만의 다정한 시선을 더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오늘 평범한 하루도 훗날 꺼내보고 싶은 멋진 영화의 한 장면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알쓸정이었습니다. 네, 스마트폰 촬영 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바쁘게 지나가는 하루 속에서 무심하게 흘려보낼 뻔했던 알짜 정보들이 오늘 여러분의 내일을 한결 편안하고 또 분명하게 만드는 바탕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꼭 필요하고 실용적인 소식들을 안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